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황금 낙하산 제도가 과연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경영진이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저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제 투자 원칙을 선언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 주총 이슈를 좀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최근에 황금 낙하산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를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황금 낙하산 제도가 뭐고 그다음에 왜 증가하고 있는 거죠? 황금 낙하산이라는 게 이렇게 말 그대로 낙하산이 위에서 딱 내려와서 저를 딱 덮으면 황금이 딱 덮이는 거죠. 황금 낙하산이 덮이는 거죠. 피는 낙하산이고 왜 황금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을 도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김 작가님도 어느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 작가님이 이제 주식회사라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면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이 분산돼 있잖아요. 주식이 분산돼 있으면 제가 이제 김 작가 TV의 명성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지분을 야금야금 해서 표대결로 들어가서 제가 김 작가 TV를 표대결로 이기면 주총에서 인수할 수 있는 거죠. 인수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M&A죠. 그러면 김 작가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어책을 내세울 수가 있죠. 내가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뭐 경영을 잘해서 소액주주들한테 나한테 표를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먼저 도입 취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황금 낙하산 제도가 미국의 1980-90년대에 도입이 됐어요. 프리티우먼이라는 영화 아세요? 네. 야, 김 작가님도 나이가 좀 있으시구나. 잠깐, 줄리아 로버츠. 리차드 기어.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직업이 콜걸이. 콜걸이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게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줄리아 로버츠만 저도 봤지만 리차드 기어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때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엄청난 부자였죠. 리차드 기업이 그 이제 직업이 구체로 나오지 않지만 사모펀드 투자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리차드 기어가 줄리아 로버츠를 마음에 들기를 했었던 게 딱 그 결정적인 장면이 걔네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무슨 회의냐면 조선소를 망해가는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한다. 거기 뭐 이제 할아버지 나오고 그 이제 할아버지랑 면담하러 가는데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뭐 달팽이 튀기고 막 이런 장면 영화가 기억이 나시죠? 거기 이제 아들과 같이 할아버지는 아들과 후계자인 아들과 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리차드 기어는 부드럽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누굴 데려가라는 조언을 듣고 콜걸인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옷을 입히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건데 그 회사는 지금 매출이 안 나와요. 매출이 안 나오는 조선소예요. 매출이 안 나오는 조선소라서 리차드 기어가 그 조선소를 인수해서 쪼개 팔려고 하는 거예요. 땅 가치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은 군함을 수주하려고 하는데 군함을 수주를 막고 여러 가지 이제 비열한 짓을 하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게 성행했던 때예요. 적대적 M&A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보다 기업의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인수해서 그 기업을 해체해서 자산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거에서 중점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배를 만드는 것보다 땅을 팔아버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이게 더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평생 일궈놓은 조선소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황금 낙하산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황금 낙하산 제도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김 작가 TV를 인수하려고 하면 김 작가님한테 당연히 주식 외에 뭔가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거액의 돈을 주도록 정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김 작가 TV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딱 정해져 있는 시장 가격으로 인수하면 되는 거에다가 돈을 더 줘야 돼. 그럼 비용이 증가하면 고민이 달라지죠. 자, 이번 주총에 황금 낙하산을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대표적인 두 회사를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는데 하나는 성신양회하고 하나는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두 회사입니다. 이게 황금 낙하산을 도입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만약에 적대적인 M&A, 이 적대적인 M&A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지분을 인수해서 나를 몰아내려고 하면 적대적인 M&A를 하면 둘 다 똑같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적대적인 M&A를 해서 내가 쫓겨나는 순간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200억을 줘라. 그 다음에 퇴임하는 임원들에게는 50억을 줘라. 두 회사 똑같습니다. 정관이. 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내가 김 작가 TV를 인수하면 김 작가님한테 200억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50억을 줘라라고 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임원들 따지면 몇백억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쪽을 인수하려고 하는 순간 몇백억에 대한 비용, 이거는 캐시로 딱 줘야 돼요. 이거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법적으로 싸워봤자 하는 거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인수하는 측에서 주춤해지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엔지캠 생명과학부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할 때
김작가 TV가 유상증자를 하면 증권회사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주관사라는 증권회사가 있죠. 근데 주관사는 계약을 맺을 때 유상증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상증자를 안 하면 나머지 실권주를 주관사가 인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주관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건데 이번에 NG캠생명과학이 유상증자 실패하다 보니까 KB증권이요. KB증권이 생각보다 많은 지분을 하면서 일대 주주로 올라섰어요. KB증권은 이거 NG캠생명과학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통상 이런 경우에는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NG캠생명과학 입장에서 보면은 KB증권이 NG캠생명과학을 운영할 마음도 없고 자금을 돌려야 되니까 팔아버리면 누군가에게 팔리겠죠. 그러면 NG캠생명과학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일대 주주가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환급 낙하산 제도를 이걸 도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팔아. 그러니까 KB증권은 당혹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NG캠생명과학을 운용할 생각도 없고 보유할 생각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는데 누군가 넘기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원활하게 가져갈까요? 그럼 쪼개려면 이거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B증권은 머리가 복잡해졌고 NG캠생명과학은 대주주가 유상증자가 원활히 안 됐다는 것은 기업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데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환급 낙하산 제도 도입을 했다. 두 번째는 성신양회입니다. 네. 최근에 시멘트주를 날아가는데 이게 뭐 건설 관련해서 날아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성신양회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시멘트 회사가 많지만 시멘트 회사의 가장 큰 것은 유진기업, 동양, 성신양회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성신양회 큰데 지금 이제 과거에는 3파전 정도였었다라면 지금 동양은 유진기업의 M&A를 당했어요. 동양 매직 지금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게 뭐 무슨 SK 매직인가로 바뀌었잖아요. 동양이 굉장히 알짜 회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동양이 이제 그룹이 와야 되면서 동양이라는 시멘트 회사가 월 동양그룹도 저거였죠. 시멘트로 출발한 거였고 유진기업도 시멘트로 출발했다가 유진기업이 이제 유진투자증권도 인수하고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유진이 동양을 먹었을 당시에 처음에 5% 지분이 넘으면 공시하도록 돼 있죠. 5% 지분이 넘었을 때 딱 공시할 때 우리는 단순 투자 목적이다. 경영 참여에 대한 것들은 뭐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그분 공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 투자 목적만 공시했어요. 그러다가 지분을 계속 늘려가다가 우리가 경영 참여를 하겠다라면서 M&A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성신양회의 지분 구조를 보면 동양이 지분 신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분 공시를 했는데 우리는 단순 투자 목적이다. 성신양회 입장에서는 봤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온 걸 느낀 거죠. 네네. 유진이 나서지 않았지만 동양 뒤엔 유진이 있고 유진투자증권에 두뇌들이 있는데 성신양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된다면 대주 지분이 33%예요. 네. 대주 지분이 지금 현재까지. 근데 지금 동양이 6%대 지분 신고를 했거든요. 그럼 대략 한 40% 정도 되죠. 소액주주가 6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액주주에서 한 분이 나서셨어요. 지금 이제 성신양회를 대주주를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넘어가는 게 낫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소액주주를 쫙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표대결을 하자라고 하니까 성신양회가 이번 주총에서 환급 낙하산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60%가 동양 손을 들어주게 되면 주총에서 대주주들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대주주는 쫓겨날 때 가만히 안 쫓겨나겠다. 환급 낙하산 똑같이 200억, 50억, 50억. 그걸 도입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이제 8, 90년대 같은 경우 멀쩡한 회사를 기업이 잠깐 어렵다라고 해서 막대한 자금들이 달려들어서 이익 때처럼 물어뜯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급 낙하산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은 소액주주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내 몫을 챙기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환급 낙하산 제도가 과연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저는 김작가 TV 같은 유튜브가 상당히 좋은 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묻혔어요. 이거 언론들 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언론들도 아무래도 뭐 기업 쪽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 이게 당장 고쳐지는 거라고는 저는 안 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희망을 봤던 게 뭐냐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제가 여태껏 50평생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식 관련해서 공약을 내세운 거 처음 봤어요. 뭐 양도세라든지 뭐에 대한 어쨌든 그게 앞으로 시행될지에 대한 것들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처음으로 대통령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 힘이 뭐죠? 전 유튜브 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LG 엔솔 사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LG 엔솔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주주들에게 하지만 엔솔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지금 당선인이 나왔죠.
다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물적 분할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못 고쳐. 이 황금 낙하산 제도나 이런 것들도 법으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지만 이런 문제점들,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런 것들을 경영학적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논쟁은 이제부터 주주들이 건전하게 시작을 하는 게 주식시장에 있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얘기 증권가에서 많이 하죠. 우리는 회사의 주인이고 우리는 회사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쥐뿔. 자, 그때는 표현해서 쥐뿔. 회사는 날 주주로 인정 안 해주는데 내 돈만 받아가고 결국 표대결 하자는데 황금 낙하산 씌워버리고 그럼 소액주주들은 뭘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외에도 소액주주들에게 정말 많은 원성을 자아내. 우리가 그렇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 뱅크인가요? 페이인가요?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경영진들이 팔아버리고 나가버리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소액주주들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뭐 그러면서 증권가에서 그렇죠. 주식 말고 기업을 사라. 쥐뿔 무슨 기업을 사요. 기업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를 인정을 안 해주는데 전 여기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이 흥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금 낙하산 제도는 기업이 도입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도입되는 건가요? 주총에 통과가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GOS 문제가 휴대폰에 나오면서 네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잠깐 이슈가 됐던 게 GOS 문제를 이끌었던 임원이 재선임 되는 게 주총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소액주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임원 뭐 누가 되는지 상관없는데 GS 문제를 갖고 했던 문제 되느냐라고 했는데 무난하게 통과가 됐어요. 주총에서 소액주주가 발언권을 갖는 경우는 삼성전자 정도는 발언권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 주총에 주총꾼들이라고 있죠. 주총에서 만약에 어떤 의안에 대해서 저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마이크 갖다 주나요? 자, 통과되겠습니다. 땅땅땅 하면 넘어가 버리죠. 여태껏 소액주주가 물론 뭐 그렇죠. 표대결이니까 다수결이니까 민주주의 같은 경우 지금 뭐 우리가 대통령도 5대 5인데 조금 이제 이기신 거죠.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주총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주들이 대주주한데 소액주주가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자 넘어가 땅땅땅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주총의 현실이에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으로 김작가 TV를 통해 또 선언합니다.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피터 린치도 얘기했고요. 경영진을 바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뜬구름 잡는 얘기를 봤죠. 경영진이 무슨 중요하냐라는데 경영진이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아무리 줄 것 같다 샀다나 하더라도 저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제 투자 원칙을 김작가 TV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는 존경하시는 거죠? 두 분을 존경해요. 저는 누굴 더 존경하냐면 피터 린치는 매매를 통해서 부를 이력하신 분이고요. 워렌 버핏은 철학적으로 워렌 버핏의 개념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소장님 잠깐 캄다운 좀 하시고요. 자, 그럼 주주 환원 정책 도입의 의미와 좀 투자 관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다행스럽게도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DLNC 같은 게 주주 환원 정책, 물론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쓴다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네. 그런데 주주 환원 저는 옛날에 서울증권 출신이라 그 대림산업 계열회사였거든요. 그게 이제 소로스 때 바뀌면서 그게 이제 지금 유진기업으로 넘어간 유진증권으로 됐는데 그 대림하고는 잘 알죠. 더군다나 기획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대림 기획실에도 파견 나갔었고 대림 쪽 사람들하고는 지금도 친분관계가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림이라는 회사가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저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했어요. 개인적으로. 워낙 잘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일부 기업들이 이게 주주들의 요구죠. 주주들의 요구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쓴다라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주주환원 정책에 있어서의 많이 쓰는 것들이 배당,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사주 소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도입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 90년대까지는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에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 작가님도 이 지금 정도 사업체까지 올라왔을 때까지는 네네. 돈을 벌면 카메라도 좀 바꿔야 되고요. 아, 그렇죠. 뭐 인테리어도 좀 바꿔야 되고요. 네네. 조명도 좀 투자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 작가님이 저랑 5대5 지분으로 시작했다라면 야, 김 작가 이번에 뭐 수익 들어왔으면 나한테 돈을 줘.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 그동안에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도 미국은 이미 선진화됐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도 성장을 해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돈 줄 것보다는 차라리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의 주가를 올려주는 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게 주식을 친다면 성장주가 배당하기 힘든 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김 작가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제 쌓이면서 카메라도 이제 바꿀 필요도 없고 만약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돈이 좀 남네? 그럼 차영주 소장한테 돈을 좀 줄까? 그럼 이제 주는 거죠. 이게 배당인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배당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버크셔 회사가 배당을 안 주죠. 지금도. 배당을 안 주면서 많은 주주들이 너희들 왜 배당 안 주냐 그랬더니 버크셔 워렌 버핏이 딱 그랬어요. 주주선언에 된 거예요. 내가 배당을 당신들에게 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배당을 줘봤자 당신들이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지 않겠느냐. 그 수익보다 내가 버크셔 회사의 주가를 더 올려주겠다. 만약에 내가 근데 실제로 올랐잖아요. 올랐죠. 그러면서 덧붙이면 만약에 내가 버크셔 회사에 투자라든지 주식을 올릴 것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 배당을 하겠다. 명언. 이거 여러분 투자 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도입하게 된다라는 게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기업이 이미 노후화된 겁니다.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고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에 현금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 이게 재무제표에 관련된 재밌는 질문이에요. 기업에 현금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요구 수익률은 뭐죠? 은행이 이자만큼 준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하나요? 절대 안 합니다. 그 이론적으로는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서 요구 수익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겠다는 건 은행 수익률 플러스 알파입니다. 알파가 이제 5%인 분들도 있고 100%인 분들도 있고 1000%인 분들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요구 수익률 플러스 알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현금이 많다? 그럼 현금을 뭘 갖고 있죠? 예금 형태죠.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돈을 줬어. 그럼 삼성전자 열심히 그걸 갖고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네? 그럼 내가 왜 삼성전자를 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00조라는 돈을 지금 갖고 있다는데 그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배당을 주는 게 나아져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현금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주기 시작하는 거고 그 쌓인 현금을 갖고 자사주를 통해서 주주하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업이 이제부터 주주를 생각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노후화가 시작이 됐고 더 이상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 주주들이 나한테 주총에서 뭐라고 그럴 바에는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고 현금을 주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트렌드로 지금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주들을 신경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됐고 지금 성장주들은 배당 못 주잖아요. 그렇죠. 자산 못 하잖아요. 막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아시면 성장주들한테 너희들 왜 배당 안 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열심히 재투자해서 빨리 이익을 내. LG엔솔 배당 안 줘도 돼. 계속 투자해갖고 2차 전지에서 강자가 돼. 라고 요구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신한금융 같은 경우 배당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배당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배당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아직 교과서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나라 배당책은 안 읽어봤는데 미국 책을 들어보면 교과책에 나온 게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는 딱 기준점이 있습니다. 배당 성향 30%. 배당 성향이라는 게 뭐냐면 순이익은 들쑥날쑥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순이익의 30%는 배당을 주겠다라는 게 배당 성향이에요. 그러면 1000억이 나도 30%를 주고 100억이 나도 30%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신한지주가 30%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30% 도입을 해요. 이게 교과서에 나온 거고 이론적이기 때문에 30% 도입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주주를 화내야 되는 게 포스코 주주분들 화내셔야 됩니다. 포스코가 2020년에 공시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최소한 3년 동안 배당 성향 30%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2020년에 30% 배당을 했어요. 이걸 믿고 투자하는 거 배당 제가 교과서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30% 주면 이제 주주하는 정책을 하겠구나. 와 포스코 사자 그러고 사는 게 맞아요. 이번에 2021년 결산을 하죠.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배당을 20%밖에 안 줘요. 이익이 많이 나서 이익은 믿을 수 있나요?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을 막 뭐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데 일부 언론들이 좀 뭐 이렇게 저 포스코 투자 안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광산 뭐 해도 저 투자 안 합니다. 대주주가 사장이 공식적으로 말을 바꿔버리는데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도 삼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투자 관점은? 여러분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보시면서 조목들을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고 이번 주총 관련해서 이번 주총이 끝나고 나서 제가 다음에 또 김작가 TV에 나올 때는 이번 주총을 좀 정리해가지고 주총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문제점들이 있다라면 지금 나온 건 황금 낙하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주총에서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또 민감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총 정리는 4월 달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되면 그때 좀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